들어는 보셨나요? 북한의 기쁨조? 단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은밀한 조직입니다. 재능 있는 시골 소녀가 이곳에 발을 들인 뒤 맞닥뜨린 충격적인 현실과 목숨을 걸고 감행한 탈출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처음 맛본 자유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고향은 북한 평안북도의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와 춤을 곧잘 했어요. 마을에서 작은 행사라도 열리면 사람들이 저를 앞세워 노래를 시키거나 춤을 추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재능이 있는 아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도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다고 소문이 났던 터라 시예술 소조 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가 평양예술학교에 선발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저는 17살이었을 때 평양에 있는 예술 관련 학교로 선발되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기회였거든요. 부모님도 너만 잘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꼭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꼭 성공해서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마음이 있었죠. 그렇게 평양에서 본격적인 예술 교육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말 들뜬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시설에서 체계적으로 노래, 춤, 악기를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도 서보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 나중에 커서 유명한 공연단에 들어가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특별 공연단으로 선발되는 아이들은 저희 중에서도 체력과 외모, 그리고 표현 능력이 월등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교관들이 제게 다가오더니 회원 동무는 표정이 아주 좋다. 춤선도 예쁘고 지도부 행사에 참여할 제목이니 열심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때는 단순히 좋아했습니다. 지도부 행사라면 큰 무대일 텐데 거기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지도부 행사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또 어떤 이들을 위해 공연하는 건지 정확히 알 길이 없었어요. 어쨌든 곧잘 춤추고 노래하는 저는 한 특별 공연단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흔히들 기쁨조라고 부르는 조직이었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는 기쁨조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어요. 그냥 공연봉사단 정도로 불렸죠. 저희는 매일 강도 높은 춤 훈련, 노래 훈련, 무용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대 메이크업부터 화장법, 심지어는 테이블 매너까지 배웠어요. 지도부 간부들이 모이는 행사나 외국 귀빈이 오는 행사에도 투입되었는데 그중엔 꽤 높은 계급의 당 간부들이 주최하는 사적인 자리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무대에서 군무 형태로만 춤을 추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가 해야 하는 역할이 단순한 춤, 노래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죠. 남성 간부들이나 외빈에게 시중을 들고 때로는 매우 사적인 요구도 들어줘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북한에서 그걸 거부하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같은 기쁨조는 국가의 보호 아래 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감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되고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연락을 못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이 나라를 위해 선택된 인재다. 잘해야 가족도 영광을 누린다. 라는 말을 늘 세뇌처럼 들어서 저 자신도 그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내키지 않아도 이런 자리에 나가서 웃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샌가 제 자존감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몇 해 동안은 공연 형식의 활동이 대부분이었기에 큰 불만 없이 살았습니다. 적어도 무대에 서서 춤추는 건 제가 잘하는 일이었고 무대 위에 있을 때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것도 느꼈거든요. 또 간부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저희에게 여러 가지 특혜가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음식이 풍족했고 예쁜 옷을 입을 기회가 많았으며 평양 시내의 좋은 숙소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시골 출신인 저로서는 너무나 낯설고도 호화로운 환경이었고
그 호사스러움에 잠시 현혹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21살이 되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어느 고위 간부의 생일 축하 겸 사적인 접대 자리가 있었는데 저와 제 동료 몇 명이 그 자리에 불려갔습니다. 저희는 그저 이 간부가 좋아한다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보여드리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술자리가 무르익어 가던 중에 그 간부가 저희 중 한 명인 김영은 언니에게 매우 부적절한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영은 언니는 이미 기쁨제에서 오래 버틴 사람이라 어느 정도 윗선의 의도를 눈치채고 맞춰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 간부가 술에 취해선지 지나치게 폭력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당황한 영은 언니가 슬쩍 거절하려고 하자 간부는 책상을 쾅 치면서 심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자 간부는 내가 뭔데 거부하느냐. 내가 이 자리를 주선해줬기에 내 가족도 호강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윽박질렀습니다. 영은 언니는 겁에 질린 얼굴로 울음을 삼켰지만 간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했고 저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영은 언니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라졌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흔적도 없이요. 저희 모두 크게 놀라서 관리자들에게 물었지만 관리자들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보였으니 재교육 장소로 보냈다 정도의 답만 했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말 뒤에 더 무서운 일이 숨어 있을 것 같아 귀가 얼어붙듯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에는 잠도 못 이루고 하루 종일 영은 언니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지냈습니다. 언제 내가 저들의 기분을 건드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졌고 동시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말 내 목숨이 위태롭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밤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나라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고민을 거듭했어요. 당시 제가 아는 탈북 루트라고는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길이 전부였습니다. 중국에만 넘어가면 어떻게든 또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는 막연한 소문 정도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브로커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간절히 원하면 길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어느 날 무대 준비 중에 전 기술 스태프였던 이철수 오빠를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그의 입에서 나는 예전에도 중국 쪽으로 드나들던 브로커를 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공연장 조명을 담당하는 기술자였는데 저희와는 크게 얽히지 않는 분야였어요. 그래도 제게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어서 가끔 눈인사를 주고받곤 했습니다.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빠, 그 브로커분 지금도 활동하시는 건가요? 하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철수 오빠는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너 설마 탈북이라도 하려는 거냐? 라고 물었죠.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지만 이미 마음속 결심은 서 있었기에 솔직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죽더라도 나가야겠어요. 철수 오빠는 많이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발각되면 본인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얼마나 큰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냐고 저를 여러 번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건, 그리고 사라진 영은 언니가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제가 자꾸 울먹이며 매달리자 철수 오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워낙 위험한 일이니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야. 너 정말 후회 안 해? 저는 고개를 힘껏 끄덕였어요. 네, 후회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게 내가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 며칠간 철수 오빠와 저는 눈치 보며 몰래 만났습니다. 오빠가 아는 브로커는 평안북도 국경 부근의 농촌 지역에 은신해 있다고 했어요. 저 같은 공연단 소속 사람은 평양에서 함부로 돌아다니기 어렵다는 걸 오빠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공연팀의 외부 이동 스케줄, 제 개인 신상 자료, 그리고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발 벗고 뛰었습니다. 몇 번의 행사에 동원되어 나가는 틈을 타서 공연 의사에게 부탁해 화장품을 싸게 넘겨받았다가
후에 몰래 팔기도 했고 숙소를 빠져나와 시중에서 귀한 물건을 되팔아 쌀이나 돈으로 바꾸는 위험한 일도 했습니다. 이 모든 걸 발각이라도 당하면 당장에 숙청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만큼 심각한 처벌이 따를 테지만 도망칠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쯤 준비를 하면서 저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철수 오빠가 알려준 대로라면 제가 공연단을 따라 지방 행사에 내려갈 때 그쪽 국경과 가까운 지역을 스쳐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타이밍에 몰래 빠져나와 브로커가 숨어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공연단은 늘 보안 요원이나 관리자들이 동행하고 있어 혼자 떨어져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 저는 지방 공연이 끝난 뒤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숙소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창문을 통해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죠.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무섭고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 순간 누군가에게 들켰다면 저는 바로 체포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어두운 밤, 저는 숙소 울타리를 넘어 조용히 배회했습니다. 주변은 낯선 지역이라 어디가 어딘지조차 몰랐고 길을 잃을 뻔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다행히 철수 오빠가 알려준 대로 지형지물을 최대한 외워둔 덕에 가까스로 약속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중년 남성 한 분과 젊은 여성 한 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저를 보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해원동무 맞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서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끄덕이기만 했죠. 그러자 그 여성이 제 손을 잡으며 어서 오세요. 무서웠죠? 라고 말해 주었는데 그 말에 너무 놀랐는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북한 안에서 그렇게 따뜻한 말로 맞아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다만 그들의 표정도 밝지는 않았습니다. 탈북자를 도우러 나섰지만 사실 이들도 한순간 발각되면 엄청난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서로 목숨을 걸고 만난 사이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준비해간 돈을 그들에게 건네고 그 길로 새벽녘까지 계속 이동했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공연단 사람들이 일어나서 당신이 사라진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바로 뒤쫓아 올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한 일이니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두망한 부근은 날씨가 을씨년스러웠고 주변 경비도 삼엄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도강 브로커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조용히 최대한 몸 낮추라며 재촉했습니다. 저는 물에 들어가는 순간 살을 내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게 실감났어요. 몇 걸음 걷기도 힘들고 강물 소리가 온몸을 휩싸듯 울려 퍼져서 공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그대로 잡혀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건너갔습니다. 겨우 강을 다 건넜을 때 제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시렸습니다. 브로커들은 서둘러 저를 은신처로 데려갔고 거기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제대로 숨 돌릴 틈도 없이 우리는 다시 이동했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이 기쁘기는 했지만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바로 송환당할 테니까요. 그건 곧 죽음이거나 끔찍한 노동 교화형에 처해진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저희는 국경 근처 농촌 지역을 피해 최대한 산길이나 인적이 드문 길을 돌아다녔습니다. 중간중간 브로커의 연결로 트럭에 몰래 올라타기도 했고 때론 새벽 기차에 숨어 타기도 했습니다. 이때 함께하던 사람들 중엔 저 같은 탈북자도 있었지만 장사 목적의 밀수꾼들도 섞여 있었어요. 서로 말을 많이 섞진 않았지만 적어도 누가 누구를 고발할까봐 불안해하기도 했고 동시에 우리는 같은 처지의 도망자라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동북 지역 어느 도시에 도착했을 무렵 저는 심한 몸살이 났습니다. 그간 강행군에 잔뜩 긴장하며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브로커들은 일단 저를 한 조선족 할머니 댁에 잠시 숨겨주었습니다. 그곳 할머니는 한국어와 중국어를 섞어 쓰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몸져 누워 있자 정성껏 죽을 끓여주셨어요. 에고, 이런 처녀가 뭐가 힘들어서 여기까지 왔대. 탈북이라지?
험한 길 왔구만. 그 말씀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온정을 체감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오래 머물 순 없었습니다. 공안 단속이 강화되면 할머니 댁도 위험해지니 저는 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이후 여러 경로를 거쳐 남쪽으로 내려갔고 동남아 국가 중 한 곳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공안의 검문을 피해야 했고 실제로 중국 기차역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망치듯 화장실에 숨어들거나 브로커가 미리 만들어둔 가짜 신분증을 들이밀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탈출극이었지만 오히려 긴장감 덕분인지 이상하게도 제 정신은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위험을 견디지 않으면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건 곧 죽음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버티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동남아 국가에 도착했을 때는 마치 꿈을 꾸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김새가 다양했고 옷차림도 화려했고 거리엔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물론 제게는 대단히 낯선 풍경이었지만 무엇보다 자유로운 공기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길을 걸어다니며 누구도 저를 수상하게 쳐다보지 않았고 간부들에게 보고해야 할 필요도 전혀 없었죠. 그게 처음엔 너무 이상하고 어색했습니다. 아, 이게 자유라는 거구나 하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내가 정말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안도감에 마음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이후 남한 대사관을 통해 정식으로 도움을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밤하늘의 빛을 보며 이제 진짜 끝난 건가 싶어 울컥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더군요. 한국에 오면 모든 게 마냥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정착 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으로 한국 공무원들과 대화를 할 때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힘드셨죠? 이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말투와 태도였어요. 동시에 제 신분에 대한 여러 서류 작업과 조사, 보호 절차 등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많이 낯설고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과거를 묻기도 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국내 정착지원센터인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일정 기간 동안 한국 사회에 대해 기초 교육을 받았습니다. 매일 한국어 표준 발음부터 시작해서 돈 계산법, 은행 업무,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저는 북한 시절 전화를 쓰더라도 내부망이나 제한된 기능의 휴대폰만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앱, 영상통화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더군요. 특히 휴대폰 하나로 은행 업무부터 쇼핑, 교통카드 기능까지 다 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상상 속 미래 도시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나원 강사님께서 어려우시면 천천히 배우시면 됩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지만 저로선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접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내가 진정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제가 처음으로 정착하게 된 지역은 경기도 근교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처음 집을 배정받았을 때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게 낯설고 생소했어요. 북한에서 배급받던 살림도구와는 차원이 다르게 모든 것이 깔끔했고 무엇보다 전기가 끊기는 법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전기가 항시 들어오다니 이렇게 편한 게 세상에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에 한참을 전등 스위치를 켰다 껐다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도 신기해서 너무 오랫동안 물을 틀어놓고 있다가 괜히 수돗물 요금 많이 나올까봐 겁이 나서 얼른 끄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제 일상은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고 놀라운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을 때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이 가게는 밤에도 문을 안 닫는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점원분이 웃으면서 네, 24시간 운영합니다. 필요한 거 언제든지 오셔서 사시면 돼요 라고 하시더군요.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다 음료부터 과자, 도시락, 뜨거운 물에 부어 먹는 면 종류 등
너무 다양한 제품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작은 컵라면을 한 개 사서 숙소에 돌아와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뜨거운 물만 부으면 맛있는 음식이 완성되는지 그저 신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던 중 저는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또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활동도 해보았습니다. 처음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북한 말투가 튀어나와서 좀 부끄럽기도 했고 상대방이 당황해하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대체로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힘든 과거가 있으셨나 보네요. 그래도 잘 오셨어요라고 말해줄 때마다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해방감이었습니다. 어쩌면 북한에서 기쁨조로 있었던 시절의 억압과 공포 때문에 저는 아직도 평범한 일상 속 자유에 감사하는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와서 3년 차가 되었고 조금씩 일자리를 옮겨 다니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아직도 과거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영은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 제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이 땅에서 살아남아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북한에서의 지난 시절이 잔인하고 힘들었어도 나는 여기서 새 인생을 열 수 있다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 솔직한 심정을 아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두려움과 설렘, 절망과 희망을 다 섞어놓은 상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북한에서 살았던 공포와 절망은 여전히 제 가슴 한편에 어둡게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에서 맞이한 자유와 기회에 대한 설렘과 희망 역시 점점 커져갑니다. 저에게 기쁨조였던 과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용기를 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역시 이 긴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혹시나 저 같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조금 더 이해해 주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어 가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소중히 여기며 겪어보지 못했던 자유와 행복을 천천히 그리고 꼭 붙잡아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